네, 안녕하세요. 이건의 시사발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핫한 주제를 모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G20 회의가 최근에 열렸었죠?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일 수는 없었겠고, 그리고 이번 회의 주제 또한 그런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각국의 공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사실 한 가지. 과연 이 회의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을까요? 인터넷 서칭을 해봐도, 뉴스를 봐도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얘기는 없었고, 실제로 카더라라는 이야기들만 많은데요. 제가 직접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네, 다정주입니다. 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어요. 네. 3월 26일 날 우리 대통령님이랑 그 각국 정상회담 이제 최초로 화상회의로 하셨잖아요. 네. 네네. 당시에 그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 시스코사의 웨벡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스코사의 웨벡스라는 프로그램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외교부의 공식 답변이죠. 시스코사의 웨벡스라는 프로그램을 썼다고 합니다. 시스코는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 회사인데요. 2007년에 이 웨벡스를 인수하여서 현재는 웹 컨퍼런스 분야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시스코사를 이용한 거겠죠. 시스코사에 따르면 지난 3월에만 열린 컨퍼런스만 해도 약 7,3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웹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대응해서 여러 기업들 혹은 학교 여러 가지 컨퍼런스까지도 이렇게 온라인화 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입니다. 이번에 총선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도 이번에 총선을 가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례대표 관련 정당 투표용지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정당 수가 총 35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용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투표용지의 길이를 재보니 약 48.1cm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궁금했던 사실 한 가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투표용지가 특이할까? 남수단에서도요, 실제로 굉장히 특이한 투표용지를 볼 수 있는데요. 손을 맞잡은 모습이라든지, 손을 한 손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끼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연꽃 사진 같은 굉장히 특이한 사진들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후보자의 얼굴까지도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나라만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국가들은 이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지? 이유인즉 문맹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부 수단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약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글자를 모르는 점을 고려해서 좀 알아듣기 쉽고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케냐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때 찬성이면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 그림에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투표용지가 현재 그 나라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는 뭘까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시가총액인데요. 실제로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2월 1일 기준으로 1,218조 원이었는데 3월 31일 날 1,011조 원으로 약 1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기업도 약 31곳에서 25곳으로 6곳이나 줄어졌다고 하네요. 최근 4월에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제로 현재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2010년 4월 27일자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압도적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네요. 시가총액 295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주요 대기업들 항목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시가총액을 더한 숫자가 1위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실로 삼성전자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왜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최우선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은 무거운 소식인데요. 채팅 앱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여 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멤버망 사건이 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범인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고 하네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할지라도 꼭 자신이 행한 만큼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텔레그램에 의해서 이 채팅 앱 디스코드였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도대체 디스코드가 무엇일까요? 디스코드는 2015년에 개발된 게이밍 특화 채팅 음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통해서 상대방 게이머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장 규모도 커졌고요. 완전 무료이기도 하고 특유의 가벼운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한 달 평균 95억 건 정도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2017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 디스코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관련해서 서버를 문 닫고 참여자들 사용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N번방이 디스코드로 넘어가 있는 지금 현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금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건전한 채팅 문화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범죄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잇따라 화제를 낳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기반 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잇따라서 화제를 낮추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나 재택근무 등 실내의 생활이 늘자 인터넷 과부하에 대비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 건데요. 이는 서버 과부하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체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스스로 낮춘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먼저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실 한 가지.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과연 어디에 데이터 서버가 있는 걸까요? 먼저 넷플릭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넷플릭스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 서버를 문 닫으면서 2016년 1월에 스트리밍 관련 서버를 완전히 폐쇄하면서 모든 사내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시작점에는요, 과거에 DB가 손상되면서 DVD가 실제로 3일간 배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어서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클라우드 서버로 옮겨가야겠다라는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디 걸까요? 바로 아마존사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역시 간마존이네요. 그럼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데이터 센터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글 데이터 센터들은요, 2017년 말 기준으로 미주 대륙의 19개, 그리고 남미와 러시아의 한 곳, 그리고 아시아에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이웃 나라에 있네요. 한국에는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나 유튜브 모두 클라우드 서버나 데이터 서버들이 해외에 있다라고 하는 점들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이 망 사용을 캐시 서버를 두고서 사용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망 사용료가 굉장히 부담되는 터라 경쟁에서 뒤처진다 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차 비대면 관련 이슈들도 늘고 있고 좋은 트래픽 환경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이용자, 그리고 트래픽 환경, 그리고 망 사용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가 드디어 임무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장장 9년 동안 임무를 지속해오던 우리 천리안 1호가 2020년 4월 1일 오전 8시 59분부로 기상 관측에 대한 임무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준 우리 천리안 1호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고마웠어, 천리안!
자, 여기서 그럼 궁금한 사실 한 가지. 천리안 1호는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건가요? 은퇴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천리안 1호는 기상 관측 임무는 종료됐어도 해양 관측이나 통신 임무 같은 것들은 수행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약 기대해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는 기상위성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8년 12월에 발사돼서 운영 중인 천리안 위성 2A호가 같은 자리에서 기상 관측을 계속해서 지속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상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천리안 2A호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사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밝은 소식이 많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이건의 시사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